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하고 부동산 경매 등에 관한 쟁점 볼 텐데, 이거 얘기하려면 먼저 출발해 드릴 게 겸업,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라고 해서 대상, 알제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공,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리라고 해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된 관리된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해당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었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바로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런 거 있었고, 또 하나가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죠. 바로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정보의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었고, 그다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매수 신청은 경매 부동산에 입찰을 하는 것을 매수 신청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을 바로 입찰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겸업할 수 있는 경우 별개의 문제로 바로 지방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대리의 개념부터 다시 갑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병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난에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를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바로 본인 갑과 누구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병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질 테고,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개념은 그런 식이죠. 어떤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찰해서 1등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을 완납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이 갑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갑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A가 1등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이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 이걸 매수 신청 대리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런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선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관련해서 지금 한 3개 정도 이슈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문제가 하나 구성됐는데 그건 버리고 가셔야겠고요. 해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위한 요건, 요즘엔 거의 구성 안 됩니다. 나와도 좀 쉽게 주는 문제,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개공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쉽게 구성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주제예요. 두 번째 이슈,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다가 중개업 폐업을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다시 컴백한다. 1년 경과되지 않으면 이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은 받을 필요 없다. 요거를 이제 착각을 해서는 한다는 게 실무 교육이라는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지 매수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는 고용인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가서 개공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모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도 이수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보증의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논의 자체의 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됐던 게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고용의 신고, 또 하나가 인장 등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얘는요 이미 사무소가 특정되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보증 자체도 미리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 해서 개공이면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보증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도 입사회 정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거 출제 안 되고요. 요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의 출제 이슈는 실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가 돼. 첫 번째 출제 이슈. 자, 기업 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미리 해야지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방법원의 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등록을 받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누가 담당한다? 지방법원의 장이 담당한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이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개공일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자,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세 번째, 지금 이제 보증의 설정. 그런데 이 개공이 나가리가 되게 된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등록했다가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휴업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폐업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한 문제짜리. 지금 두 개 공부하셔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중개업 폐업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자, 등록이 취소가 된 상태에서 재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원래는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때 원칙적으로 3년 내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고 쳐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면 3년 내는 컴백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냐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결격 사유라고 해서 자, 미성 한파 있었죠. 미성 한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자업업 이런 식으로 였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나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물론 거기서 예외적으로 해산, 등록 기준 미달은 제외 이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내는 어떻다? 컴백할 수 없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원칙적인 얘기이고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중개업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어떻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재등록에서는 뭐라고요? 3년 경과되지 않아도 어떻다?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요 세 개 가지고 최근 문제 거의 도배합니다. 앞에 24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없다. 이런 게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 지금 나머지 문제는 거의 문제 맥락이 지방 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폐업하게 되면 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외울 게 아니라 소공 제외 제약으로는 이것만 가지고 최근의 문제가 계속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주제예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런저런 내용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가 되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지방 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폐업했을 때 등록 취소해야 된다.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하여튼 요걸 가지고 최근 문제에서 거의 다 도배하다시피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인의 위임 등에서 이거는 이제 나와봤자 답은 안 돼요.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의뢰, 고객과 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직접 자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만약 고객 이름이 갑이고 개공이 을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갑의 대리인 을이 바로 매수 신청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1등 먹게 되면 결국 갑이라고 하는 고객 이름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사람이 고객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을이라고 했을 때 개공과 갑이라는 중개 의뢰인 사이 매수 신청 대리 의뢰인 사이에 위임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된다. 좀 오래전 질문인데 위임 계약 체결할 때요. 이제 수수료 등을 설명을 해야 된다. 큰 이슈 안 되고요. 특이한 게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때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거래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입관비라고 하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취득식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하는 데 비해서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바로 이 낙찰 받고자 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이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특이한 구조라서 이걸 갖고 시험 문제 한번 근거를 삼았었고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고 또 근거 자료 등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중개 대상물과 다르게 경매 목적물의 경우에는 이게 가액 이런 게 좀 애매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자, 매수 신청 대리 계약서 옛날에 나왔던 건데 요즘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중개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었고요.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의 객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 삼아 내야 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죠. 한 문제짜리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거. 자, 크게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개념을 보면 매수 신청은요. 우리 올림픽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같이 뛰는 것처럼 경매 과정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보증이라고 해서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바로 보증으로 제공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매수 신청의 취지.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걸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큰 의미는 없겠고요.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두 번째 이슈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리 업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등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바로 1등 그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매수 신고 중에서 나중에 이제 경매의 실무 관련한 문제에서 자,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되는데, 일단 개념 자체가 매수 신청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같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같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매수 신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먼저 자, 이런 게 있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자, 민법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자,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인 경우, 그 중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의 60%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 이 지분을 담보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에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병은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경매 매물로 나오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겠죠? 이 지분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자, 지금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살게. 자, 얼마는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린 거 아니? 1등 한 놈이 얼마 금액을 쓰든 간에 그 아이가 제시한 금액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가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완전히 삽질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뛰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만약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지분권이라는 게 여러 명한테 분리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기왕 같은 금액이면 갑이 이 지분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그래서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한테 맡겨서 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승선에 가서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그 1등에 제시한 금액을 직접 지불하고 이 지분권을 취득하겠다.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이 있어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어떤 주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이 하나 있다. 여기에 자,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X주택에 대해서 자,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한다. 근데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주택 낙찰을 받으려고 여러 명이 입찰을 하겠지. 근데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해놓게 되면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는 제도, 이걸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자,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이제 결승선에 가서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겠다. 근데 다른 거랑 좀 틀려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1등 먹었습니다. 갑이 낙찰받은 게 1등이야.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전제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1억 4천을 질렀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1억 3천을 질렀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1억 5천,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이런 순서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뒤에서 공부할 주제예요.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런 1억 4천 5백이 돼야 되는구나. 해서 이걸 다시 좀 지워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계정 따로 이제 나중에 거의 답되는 명제가 나올 텐데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1억 3,500을 질렀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1억 3천을 질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1억 3천.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썼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보겠지만은 우리 앞에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이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500을 쓰든 1억 3천을 쓰든 또는 1억 1천만 원을 쓰든 간에 이 사람 모두 얼마? 1천만 원씩을 보증으로 제공해야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1억 3,500 이 사람 1등 했어. 근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저기에요. 나중에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주거든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가서 다 낙찰을, 자,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1순위 지금 낙찰되신 분이, 자, 매각대금을 나중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유찰이 되는 거야. 1,000만 원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리가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2순위 입찰자인, 꼭 2순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1억 3,500.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이 얼마? 1,000만 원. 해서 1억 3,500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한 사람은 뭐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 이런 논리구조예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혹시 1등 한 애가 매각대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내가 1억 3,500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결승선에 가서 그 금액 내고 내가 낙찰을 받겠다라는 거.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해서 매수 신고는 개념 자체가 공시의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들까지 다 결승선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 해서 뭐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어떻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질문 보면 그런 얘기예요.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이 사람 지금 이제 항고할 수 있다. 이 단식으로 틀리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매수 신청하고 매수 신고만 대리할 수 있다. 24회 때인가 이게 두 번이나 구성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청하고 매수 신고. 매수 신청이라는 것을 입찰표에 작성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에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것. 이걸 누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의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에서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릴 때 그 지방 법원의 자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아까 지금 이제 폐업하면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마지막 폐업으로 인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지금 이제 다시 재등록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이슈 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를 묶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경매 법정에 가서 자신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다만 하루에 여러 건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이때는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따로이 그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출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안 돼.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 그냥 깔아주는 지문 중에 하나. 그래서 자, 뒤에서 문제 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거의 답으로 도배해버리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 다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그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가지고 보시게 되면 해도 넘어갈 정도로 차순위 매수 신고 한 70% 80%를 차지하는 그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 경매라든가 매수 신청 대리 파트에서는 거의 모든 지문이 거의 80% 70%가 뭐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럼 나머지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쉽지 않다니까요. 나머지 지문이 생전 듣도 못한 지문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버려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읽어보시거든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나중에는 답을 보게 되면 이거 알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경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관련해서요. 자, 지금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있었고 경매라고 하는 거. 자, 경매 신청이라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등이 있게 되는데, 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 뭘 한다고요? 경매 신청, 경매 개시됐다, 경매 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뒤에 자 각종 권리들 다 소멸한 다음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비교적 깔끔한 권리를 취득할 텐데, 자, 일단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 주제고, 자, 이 경매 신청, 이렇게 저당권자처럼 생각날 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걸 임의 경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있고, 을이 돈 받을 게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럼 법원에선 이게 경매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때 등기소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을 하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강제 경매라고 부르게 돼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강제 경매.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서 파생되는 이 경매 신청을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요, 임의 경매를 중심으로 강제 경매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임의 경매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요거는 이제 문제 가면서 살 붙여갈 텐데, 지금 이제 어떤 경매 신청 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법원에서는요, 다른 거 빼버리고, 이거 경매 넘어갔으니까 함부로 사지 마. 잘못하면 개털되는 수 있어. 경고문을 붙여준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 개시 신청하면 이제 경매 개시를 하겠지요. 근데 이 경매 개시를 할 때 이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입찰할 때 최소한 이보다는 어떻다? 최저 매각 가격, 이보다는 일정한 금액 높게 입찰해라는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려면 중간에 배당 요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죠. 자, 지금 이제 각종의 채권자 등이 있을 것이다. 야, 얘한테 돈 받으려 했으면 손 들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 이게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예를 들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1순위로 전세권이 있고요. 전세금이 1억 받을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번 2순위로 저당권이 있다. 얘가 경매 신청을 하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야 돼? 전세권자한테 너 배당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환가대금,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누가 배당을 해주고 전세권자를 배당을 해주고, 이런 순서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 근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만약에 3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감정평가에 3억 정도 나왔어.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낙찰 받는 사람은 모든 권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다 소멸한 깔끔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최저 매각 가격을 3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낙찰 받은 사람이 전세권자를 떠 안아야 돼요. 그럼 아마도 최저 매각 가격을 2억 정도로 설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너가 아무 권리도 없는 깔끔한 물건을 받고 싶으면 3억 최소 써라. 그다음에 전세권을 또 안고서 사고 싶으면 2억 이상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개인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전세권자가 선택하게 될 이슈.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 뒤에서 이제 설명 마저 다시 드려야 되는데, 자 다시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고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 요구라는 것을 하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경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뭘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볼까요? 그래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경매할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X 부동산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3,500을 쓰더라도 어떻다? 1억 3,500을 쓰더라도 최소한 1,000만 원 어떻다? 야,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을이라는 사람이 1억 3천을 쓰게 되더라도 어떻다고요? 역시 이 사람 1,000만 원 보증으로 제고, 자기가 입찰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맨날 이렇게 착각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별 의미 없어요. 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500원,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호가 경매. 그다음에 기일 입찰,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게 기일 입찰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그 경매함에다가, 입찰함에다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보증하고 같이 제공하는 것을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하는 입찰을 기간 입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법원에 의해서 선택이 되게 된다. 뭐 시험과는 별 관련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증 제공, 제일 간단한 주제죠. 그래서 요즘엔 유치해서 거의 구성 안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매번 착각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자, 기일 입찰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분의 1에 해당. 입찰 금액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다?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그날 그러면 1등, 2등, 3등이 대충 발표가 됩니다. 그때 아까 그 중요했던 얘기, 차순위 매수 신고. 내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슬아슬 떨어졌는데, 혹시 1등한 애가 이 돈을 내지 않게 되면 그거라도 내가 낙찰 받겠다. 1등한 애가 썼던 금액.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억 3,500이 1등. 자, 이을이 1억 3천, 병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최고가 매수 신고액. 여기서는 1억 3,500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보증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한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3,500에서 1,000만 원 빼면 1억 2,500을 넘게 썼는데 떨어진 사람 중에서 마음이 동하면 내가 500 더 내더라도 혹시 얘가 입찰을 낙찰을 받지 않게 되면, 내가 매각대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겠다라고 그날 입찰 한 날 그 통함 깔 때 같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의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문제, 이 명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신고액이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제가 보실 텐데 거의 도배해버립니다. 막 사례형도 묻고 별의별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답이 거의 완벽히 되는 게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자, 일단은 경매 법정에서 누가 1등 먹었고 또 누가 지금 1등을 못 먹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의 판사한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법원의 판사는 이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법조문을 검토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등 했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 갑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여기에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자이자 채무자인 갑은요, 경매 입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지, 자기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내가 사야지,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시 1등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경매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를 알 수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대신 법원의 판사가 매각 결정 기일에 자, 서류를 검토해 보면 되는 거야.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이자 채무자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낙찰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 최종 낙찰자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별 문제가 없으면 1등한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될 테고, 그럼 법원에서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것을 나중에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만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하기 전이라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혹시 법원의 판사가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어떤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라는 게 판사님이 잘못 생각하셨네,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이때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높은 금액이 있었죠. 최고가 매수 신고에, 즉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 등을 공탁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매각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 쓴 금액,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좋은데, 자, 금전 혹은 유가 증권 등을 어떻다 공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언제까지 내가 대금을 내야 되느냐?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내야 되고요. 그래서 매각대금을 다 내게 되면은 이때 설령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요. 자, 법원에서는요. 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자, 압류를 한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채권자들에게 뭘 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걸 감안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자신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액이라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 절대 자기 입찰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해야 되고, 그때 이제 결과 나왔을 때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은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했던 그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일이 흘러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가 있을 테고 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을 다 낼 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자,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자, 가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병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갑을병자, 정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물건을 지금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권리 중에서 소멸되는 것과 자신이 떠안아야 될 권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어렵고 민법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한다고 얘기해요. 별것도 없어.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6개 등기된 권리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 외우셔야 되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이 세 개는 거의 같은 겁니다. 거의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압류 등기, 지자체가요, 세금 안 내는 것들을 팔기 위해서 붙이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 부릅니다. 가압류 등기, 돈 받으려고 소송 제기한 사람이 하는 신청에서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를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경매 들어갑니다 라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종류가 이게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6개 권리 중에서 가장 등기부에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한번 보면 1순위 저당권 을, 2순위 저당권, 3순위 전세권. 이제 얘가 경매 신청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을이 말소 기준 권리,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얘가 경매 신청해도 을의 저당권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 6개 등기된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을의 저당권.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이런 사안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된다? 을의 저당권이 되게 된다. 근데 이 위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A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X부동산에 임차권이 먼저 있고 나머지 요건은 충족이라고 치십시다.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선제를 아예 할게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는,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만 받아요? 임차권만 떠안은 상태에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말이 어려서 말소. 자, 낙찰 받는 사람은 기존의 권리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말소가 되게 되는데 그 기준점, 이걸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응할 수 없는 권리, 즉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다 전세권만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해서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자, 선순위 권리자가 전세권자, 두 번째가 병의 저당권. 경매가 진행이 됐다 하십시다. 말소 기준 권리.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각종의 권리 등 점점점 있는 건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인수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출제 포인트 이거예요. 항상 문제가 정형화 되어 있어. 전세권자가 혹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도 어떻다? 설령 선순위 권리자라 할지라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 X 부동산의 가액이 4억 정도 된다고 치고 전세권이 1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자,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서요, 전세권자 물어본다고 배당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누가 낙찰받은 매수인은, 자, 낙찰자, 이 사람이
자, 1억을 또 안아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 3억으로 설정해서 경매를 붙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지금 낙찰을 받겠다라고, 배당을 받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 깔끔한 물건이니까 4억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경매를 붙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인수가 되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도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요게 이슈.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건 중간에 뭐 다음 시간에 계속 논의를 할 주제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걸 알아버리면 나머지 경매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나중에 저당권이니 민법, 물권법 공부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되는데, 그죠? 자, 뭘 찾아라? 자,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낙찰받는 입장에서 어떤 권리까지 떠안아야 되고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도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가지고. 네? 전세권자가 손해보지 않아요. 전세권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 해가지고 하는 예?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요구를 해서요? 네. 1억 받겠죠. 제일 선순위니까. 배당 요구로 해서 한 1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특별히 뭐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설마 1억도 안 되는 물건에 전세금 1억을 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3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얘부터 1억을 배당을 받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